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의 권민정입니다. 오늘 우리나라 시장 미국의 이 소비자 물가지수가 발표가 되면서 급등에 따른 인플레이션 우려 속에서 연저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현재 3% 넘게 하락을 하면서 내려온 모습이고요. 코스닥 또한 4% 넘게 하락하면서 충격을 고스란히 흡수하는 모습입니다. 올 한 해 연저점으로 내려온 우리나라 증시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투자 전략 저희 방송과 함께 세워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방송 유튜브 방송으로도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라고 검색을 해주시면 실시간 스트리밍 방송 시청 가능하시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이 투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6월 13일 월요일이죠. 오늘장 내일장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각 보도본부 시간입니다. 장민선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럼 오늘은 어떤 헤드라인 들고 오셨을지 화면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글로벌 경제가 지금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최악의 인플레이션에 맞서기 위해서 주요국들의 이 중앙은행이 공격적인 긴축에 나섰다고 하는데요. 이로 인해서 경제 침체로 이어질 것이라는 아래 공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경제 지표의 흐름 어떻게 봐야 할까요? 네, 10일 한국은행 통계청이 발표한 최근 경제지표와 국내외 주요 연구기관의 성장률, 물가 전망치를 보면 올해 국내 물가가 4%대로 치솟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성장률은 뒷걸음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미 5월 물가 상승률이 5.4%로 1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상황에서 이달엔 6%대 물가 가능성이 제기된 상태입니다. 특히 물가의 고공행진이 성장의 발목을 잡을 것이라는 전망인데요. 최근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는 올해 한국 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종전보다 2.7%포인트 올려잡은 4.8%로 조정한 반면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좀전 3%에서 2.7%로 내렸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도 최근 높은 물가 상승세로 가계와 기업의 구매력이 저하되고 대내외 금리 인상까지 더해지면서 경기 하방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미국의 상황도 녹록지 않은 것 같습니다. 최근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받아들이기 힘든 수준이라고 이 재무장관이 지적을 했었는데요. 실제로도 41년 만에 최악의 수치가 나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현지 시간 10일 발표된 5월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가 41년 만에 최대폭으로 치솟은 8.6%를 기록하면서 세계 경제를 이끄는 미국에서도 아래 공포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는 우려가 힘을 얻고 있는데요. 같은 날 발표된 미시간대 소비자 태도지수는 1987년 관련 통계 집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고물가 장기화 우려가 미국 경제를 떠받치는 소비 심리를 곤두박질하게 만들었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전문가들도 경기 침체가 임박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는데요. 마이클 하튼의 뱅크 오브 아메리카 수석 투자 전략가는 이미 기술적으로는 경기 침체에 들어섰지만 이를 깨닫지 못하고 있을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피터 부카 부클리 자문그룹 최고 투자 책임자는 올 3분기 경기 침체가 시작돼도 놀랄 게 없는 상황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네,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와 화물연대가 어제 8시간 넘게 이 4차 협상을 벌였다고 하네요. 또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화물연대 총파업은 이제 일주일째 이어지게 됐습니다. 화물연대가 오늘 오전에 입장문을 발표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화물연대는 오늘 오전 언론에 발표한 입장문에서
국토교통부에서 제시한 대로 국민의힘, 화주단체를 포함해 안전운임제를 지속해서 추진하고 품목 확대에 대해 적극적으로 논의할 것을 약속한다는 잠정안에 합의했지만 최종 타결 직전 국민의힘이 돌연 잠정 합의를 번복했다고 밝혔습니다. 화물연대는 국토부는 화물연대와의 대화를 통해 이 사태를 해결할 의지가 없다면서 국민의힘은 집권 여당으로서 책임질 여지가 없다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국토교통부는 국토부, 화물연대 간 공동 성명서로 바꿔서 추진할 것을 요구했고 교섭은 최종 결렬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화물연대는 더 강력한 투쟁으로 무기한 총파업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국토부도 보도 참고 자료를 내고 화물연대가 안전운임제 일몰 폐지 및 품목 확대에 대한 대안을 제시했으나 검토 결과 수용이 불가능해 대화가 중단됐다면서 화물연대가 공개한 합의안의 내용은 실무 협의 과정에서 논의한 대안이며 관계 기관 간에 협의된 최종 합의 내용은 아니라고 일축했습니다. 이어 국토부는 앞으로도 이번 사태를 조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계속 화물연대와 지속적으로 대화할 것이라며 대화의 문을 열어놨습니다. 네, 화물연대와의 이 파업이 좀 쉽게 해결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동차 업계에는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 태스크포스를 꾸렸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자동차 업계가 민주노총 화물연대 총파업에 대응하기 위해 공동으로 태스크포스를 꾸려 오늘부터 가동을 시작했습니다. 태스크포스는 한국자동차 산업협회 내에 꾸려졌고요. TF 운영은 파업이 종료될 때까지 지속하기로 했습니다. 김주홍 KMA 정책연구소장이 팀장을 맡았는데요. 현대차, 기아, 한국-GM, 쌍용차, 르노코리아차 등 국내 완성차 업체 5곳과 한국자동차 산업협동조합, 자동차 부품진흥재단, 현대기아 협력회, 한국지혜협신회, 쌍협협동회 등 부품 단체들이 참여했습니다. 앞으로 TF는 완성차와 부품 수급 상황을 일일 점검하고 생산이나 수출 차질 등 현장 피해 상황과 애로를 파악하는 한편 대정부 건의 사항을 발굴해 건의할 계획입니다. 또 사태 장기화에 대비해 필요하면 업계 차원 대응책 마련과 정부와 국회의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도 촉구할 방침입니다. 네, 끝으로 마지막 소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름값도 올랐고요. 먹거리도 올랐고 이번에는 다음 달 가스요금이 오른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가스공사에 따르면 내달부터 민수용 가스요금의 연료비 정상 단가가 메가줄당 1.9원으로 기존보다 0.67원 인상됩니다. 정상 단가는 5월 0원에서 1.23원으로 인상됐으며 오는 10월에는 1.9원에서 2.3원으로 0.4원 더 오릅니다. 이는 LNG 수입 단가가 올라 연료비가 급등했지만 그동안 물가 안정을 위해 가격 인상을 억누르면서 지난해 말까지 누적된 가스공사의 미수금이 1조 8천억 원에 이르렀기 때문인데요. 누적된 미수금은 보통 이듬해 정상 단가에 반영해 회수하게 되는데 정상 단가를 급격히 올리면 국민 부담이 커서 인상 시기를 3차례 분산한 바 있습니다. 또 올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 등으로 국제 가스 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러시아의 미수금 규모도 갈수록 커져 앞으로 가스 요금이 더 오를 가능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3월 말 가스공사의 누적 미수금은 6조 원 수준인데요. 최근에는 그 규모가 더 커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제가스 가격이 큰 폭으로 내리지 않는 한 연말 대규모의 미수금이 쌓일 것으로 예상돼 내년 정상 단가 인상은 사실상 예고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지난해 말 1조 8천억 원에 쌓여 올해 3차례 인상된 것을 고려하면 내년에는 올해보다 인상 횟수가 더 늘어나고 인상폭도 더 커질 것으로 분석됩니다. 네, 가스요금도 오르고 이제는 또 전기요금까지 오른다는 소식도 들리는 것 같습니다. 동반 인상되면 부담은 더 가중될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전기요금도 지난 4월 인상에 이어 10월에도 추가 인상이 예정돼 있습니다. 4월 이어 10월에도 가스와 전기요금이 동반 인상되는 셈인데요. 만약 3분기 전기요금까지 오를 경우 당장 7월에도 두 공공요금이 함께 인상되게 됩니다. 정부는 앞서 올해 전기요금 기준 연료비를 4월과 10월 두 차례에 거쳐 킬로와트 시당 4.9원씩 총 9.8원 올리기로 했으며 이와 별개로 기후환경요금도 4월에 7.3원으로 2원 올랐습니다. 한국전력공사는 연료비 급등으로 인해 막대한 적자가 발생한 점도 감안해 오는 16일 3분기 전기요금 인상안을 정부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이처럼 가스요금과 전기요금이 동시에 잇따라 오르면서 가게와 자영업자의 부담도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고물가 이야기부터 가스요금 인상까지 정민선 기자와 함께 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 시각 증시 브리핑 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이 시각 시황 브리핑 김혜연 캐스터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캐스터 김혜연입니다. 네, 오늘장 견디기 힘들다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미국의 5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8.6% 상승을 했습니다. 이로써 41년 만에 최고치를 달성하게 됐는데요. 이에 따라 결국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는 한층 더 커지게 됐습니다. 또 이번 주 FOMC에서 자이언트 스텝을 시사할 가능성까지도 커진 상황입니다. 이 같은 상황이 오늘 국내 증시 영향을 받으면서 양대 지수가 모두 큰 폭의 하락이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코스피 지수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 지수가 연 저점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시간 2,510포인트까지도 이탈을 하고 있죠. 3.36% 하락세가 보여지고 있고요.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는 긴축의 우려로 대부분의 업종들이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 자동차 그리고 은행 관련한 업종들의 낙폭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지수도 확인해 보시죠. 네, 마찬가지로 오후장 들어서 낙폭을 계속해서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는 IT 관련한 종목들, 또 반도체, 게임주들이 모두 하락세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현재는 4.33% 밀려난 832포인트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급도 확인해 보시죠.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7거래일 연속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관도 장중에 매도 전환을 하게 됐고요. 개인만이 현재 6,133억 원 매수해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의 수급도 확인해 보시죠. 외국인과 기관의 양 매도가 2거래일 연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매도폭도 계속해서 확대해 나가고 있죠. 기관은 619억 원, 외국인은 246억 원 매도세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상승하는 업종 테마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장에서 상승하는 업종 많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그 가운데 곡물 사료 관련한 종목들이 오름세를 기록해주고 있는데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장기화로 인해서 곡물 가격의 상승세가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5월 곡물 가격 지수는 전월 대비 2.2%가량 올랐는데요. 주요국들의 작황도 부진한 상황에다가 인도의 수출 제한까지 악재들이 겹겹이 겹치게 되면서 관련해서 반사 이익이 기대가 되는 종목들만이 오늘 장에서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팜스토리는 9%가 넘는 상승이 보여지고 있고요. 한일사료도 24% 급등세, 고려산업도 16%의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하락하는 업종 테마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게임주가 낙폭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의 고물가 영향으로 증시 전반적으로 힘든 상황이 보여지고 있죠. 이에 따라 검은 월요일이 현실화되고 있다라는 이야기까지도 나오고 있는데 게임 관련주들도 오늘 장에서 하락세 보여지고 있습니다. 게임주들은 고물가 여파도 있지만 올해 들어서 금리 인상이란 악재와 또 하반기 신작 출시를 앞두고 개발자 인력난 등 큰 힘을 내기 힘든 상황에다가 거기에 매출까지 부진하게 되면서 오늘 주가 하락세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날은 8.96% 하락세 보여지고 있죠. 네오위즈 홀딩스도 8%가 넘는 낙폭, 플레이위드는 현재 10% 가까운 하락세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증시 탑10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두 종목 모두 오늘 주가 부진한 모습이죠. 삼성전자는 52주 신저가를 새롭게 기록했고요. SK하이닉스도 10만 원 아래로 내려앉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장주들의 부진에 오늘 반도체 관련한 종목들이 모두 하락세가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이버와 카카오도 긴축 우려 확대에 대해서 힘을 못 쓰고 있죠. 현대차까지도 하락세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어서 서울경제가 뽑은 특징주도 확인해 보시죠. 네, 메가스터디 연이은 하락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스타 강사 현우진의 은퇴 시사 발언에 실적 감소에 대한 우려가 커졌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광명전기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으로 인해서 6개월간 한국가스공사와 거래가 중단된다는 소식에 다소 큰 폭의 하락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에코캡은 무상증자 권리락에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권리락의 발생으로 인해서 상대적으로 주가가 저렴해 보이는 효과가 있죠. 덕분에 유동성이 증가한 모습입니다. 네, 그럼 먼저 삼성전자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성전자 현재 주가 6만 원을 이탈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까지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52주 신저가 오늘장 새롭게 기록을 했는데요. 외국인의 매도세가 지난 거래일에서 다소 짙게 나타나기도 했고 또 세계 기업 시가총액 순위에서도 1년 새 7단계나 내려앉은 22위에 자리를 했습니다. 이 같은 소식에 투심이 다소 위축이 된 상황이죠. 현재 2.35% 밀려난 62,300원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 종목은 모트렉스 보시죠.
네, 오늘 장에서도 상한가를 진입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자율주행 관련한 종목들만이 빨간불을 잘 지켜내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서울 강남 일대에서 자율주행 택시 운행이 가능해진다라는 소식에 힘을 받고 있고요. 현재 이 시간 상한가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24,400원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SK증권 보겠습니다. 네, 코스피가 연저점을 기록하게 되면서 증권주들이 다시 한번 연중 신저가를 기록했습니다.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영향을 받고 있는데요. 현재 이 시간 4.65% 내린 739원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증시탑10 확인해 봤습니다. 네, 이번에는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 상황 살펴보는 수급 소포착 시간입니다. 앞서 확인한 현재의 수급 상황 객장 연결해서 더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리츠증권 강남금융센터의 정영훈 과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 시각 수급 특징주의 흐름 좀 알려주시죠. 네, 우선 오늘 기관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순매수하고 있는 종목 중에서 LG 이노텍이 눈에 띄고 있는데요. LG 이노텍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같은 경우에 시장 하락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좀 견조한 흐름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2분기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과 더불어서 지난주 전기차 공급 입찰 참여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러한 모멘텀이 주가 상승을 지금 이끌고 있다. 볼 수가 있겠는데요. 2분기가 이제 계절적인 비수기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카메라 모듈 쪽의 믹스 개선과 이제 환율 상승 효과로 인해서 영업이익률이 개선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도 또 원달러 환율이 또 급등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함께 수출주 같은 경우에는 이런 환율 효과에 대한 기대감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LG이노텍 같은 경우에 오늘 같은 경우에도 기관 투자자들의 공격적인 순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외국인 순매수 종목 중에 SK 이노베이션이 눈에 띄고 있는데요. 그동안 이제 글로벌 정유 업체들의 주가가 좀 재평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SK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시장에서 계속해서 소외가 됐었는데요. 그렇지만 최근 들어서면서부터 이제 리오프닝으로 석유 제품 수요 증가와 함께 유가 상승에 따른 정제 마진 확대 추세가 지속이 될 것이다라는 그러한 또 전망에 힘입어서 최근에 주가가 가파르게 좀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오늘 같은 경우에도 시장 하락에도 불구하고 S-오일과 SK 이노베이션 같은 국내 이제 정유사들 같은 경우에는 시장 대비 상당히 지금 안정적인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외국인의 순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역시 이러한 불안한 시장 환경 속에서 역시나 이러한 실적주들 쪽으로 앞서 말씀드린 LG이노텍이라든지 또 오늘 SK 이노베이션 같은 이러한 종목군들로 수급이 유입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지난주 금요일에 이어서 오늘 이틀 연속 급락세를 보여주고 있는 메가스터디 교육이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 기관 투자자들이 가장 많은 좀 순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는 종목인데요. 지난주에 이제 메가스터디 교육의 이제 1타 강사로 잘 알려진 그 현유진 강사가 은퇴 발언이 나오면서 이제 지난주 금요일에 이어서 오늘까지 이틀 연속 급락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기관 투자자들의 좀 공격적인 순매수가 유입되고 있는 것은 아무래도 이제 대학 입시 제도의 구조적인 변화, 이제 EBS 연결 하락이라든지 또한 올해 이런 정시 비중 확대에 대한 그런 좀 기대감에 힘입어서 이러한 저가 매수에 나서는 좀 기관 투자자들의 순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이 시각 수급 특징주의 흐름들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과장님께서 포착한 특징주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네, 오늘 시장의 큰 폭의 하락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이제 견조한 흐름을 좀 보이면서 오늘 기관 투자자들이 가장 많은 순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는 LG이노텍을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방송에서도 LG이노텍을 포착 특징주로 언급을 드렸었는데요. 오늘 같은 이런 하락장에서도 상당히 이제 견조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의 시장 안정화 시에는 상당히 지금 주가가 상승 추세로 계속해서 이어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 지난주에 미국 전기차 업체의 수주 규모가 약 한 1조 원 규모 수준의 공급 입찰에 참여를 했는데요. 만약에 이 부분까지도 입찰에 성공한다라고 한다면 좀 주가 상승 모멘텀으로 부각이 될 것으로 그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또한 지금 최근에 이제 아이폰 판매량이 다소 둔화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이폰 13 프로 맥스 같은 이런 고가 스마트폰 판매량이 호조세를 지금 보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최근에 원달러 환율 상승 효과와 더불어서 2분기에도 이러한 실적 모멘텀이 이어질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분기 이제 어닝 모멘텀까지 계속해서 나올 수 있다는 점에서 봤을 때 시장 대비 상당히 이제 안정적인 흐름이 나타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또한 하반기 폴디드 마운 모듈 시장 개화라든지 또한 이제 과거에 이제 기존에 이제 아이폰 후면 카메라만 이제 납품을 했었는데 올해부터 또 전면 카메라까지 추가가 되면서 향후 또 카메라 모든 믹스 개선에 대한 하반기 기대감도 높은 상황인 만큼 지금 2분기에 이어서 또한 하반기 또 가장 최대 성수기인 3분기 이런 실적 모멘텀이 추가적으로 부각될 수 있다는 점에서 LG이노텍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장 대비해서 견조한 흐름을 보이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만큼 계속해서 좀 관심 있게 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과장님의 관심주는 LG이노텍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메리츠증권 강남금융센터 정여군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시장을 주도하는 업종과 이슈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는 마켓 로드맵 시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YG 경제연구소 차영주 소장님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미국 CPI 충격으로 지금 코스피가 장중 연저점을 경신했는데요. 현재도 지금 코스피가 2,511포인트까지 좀 빠지면서 계속해서 저점 갱신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장의 흐름 점검과 함께 이 코스피, 코스닥 하단에 대한 견해까지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예, 뭐 CPI 뭐 여러 가지 여러분들 CPI 하도 들어서 이제 뭐 진짜 귀에 못이 박히도록 이제 들으셨을 겁니다. 그래도 지난주만 하더라도 분위기가 이제 CPI 발표를 앞두고 3월 달에 고점을 찍고 정점을 찍고 그다음에 4월 달에 조금 둔화된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5월 달에는 다소 이런 기조가 이어지지 않겠는가 이런 뭐 예측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CPI 구성 요소들을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데 CPI 구성 요소가 우리가 지금 이제 관심을 갖고 있는 유가라든지 이런 원자재 비중이 그렇게 높지가 않거든요. 평상시에 이런 것들이 잘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원래 CPI 같은 경우 주택 판매 비중이 상당히 높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 주택 판매에 따라서 소비가 늘고 줄고 하는 좀 독특한 형태를 보이고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 뭐 우리나라 마이너스 통지장과 같은 겁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주택 가격이 오르면 은행에서 전화가 옵니다. 대출이 늘어나니까 이걸 갖고 소비하십시오. 그러면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주택을 내가 영구히 보유한다라는 개념보다는 모기지 개념들이 있기 때문에 이러면 소비가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CPI를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주택 가격과 상관되는 건데 문제는 이제 CPI가 상당히 높게 나왔다라는 거죠. 여기에 이제 우리가 좀 더해줘야 됩니다. 지금 이것만 갖고 CPI를 우리가 볼 거 아니라 지금 비중이 낮은 유가라든지 이런 원자재 가격 급등이 있는 건데 여기서 CPI를 더해줘야 된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은 지금 시장에 충격을 줬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왜 시장에 충격을 주게 되냐라면 지금 인플레이션 속도가 워낙 빠르죠. 인플레이션이 빠르다 보니까 이제 이 인플레이션의 요소 중에 여러 가지가 있죠. 뭐 지정학적 리스크라든지 수요라든지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만 연준은 일단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상당히 깊은 비중으로 쳐다보고 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높다라면 이거 금리를 옥죄해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된다라면 특히 금리를 옥죄면서 지금 이제 이번 주부터 시작될 QT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마당에서 이걸 더 옥죄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한다라면 투자자들은 두 가지 악재에 휩싸이게 되는 거죠. 하나는 금리가 올라가는 거에 따라서 기업 수익성의 악화, 두 번째는 QT를 통한 유동성의 회수 이런 것들 때문에 시장에 있어서의 전반적인 그 유동성이 또 사라지게 된다라는 거죠. 유동성과 기업 실적 악화는 주식시장에 있어서
굉장히 큰 악재입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현재 지금 주식시장이 어떻게 보면 상당히 좀 발작을 일으키고 있다. 이에 따라서 투심이 급속도로 위축이 됐고요. 또 안타까운 것은 지금도 그동안 심리적 지지선으로 보였던 250과 850, 2600과 850에 대한 지지선이 붕괴됐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오히려 지금 사기보다는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라는 것에 대한 아직 결론을 뚜렷하게 내리기 어렵다라는 점이 주식시장이 지금 이렇게 하락하는 요소가 아니겠는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직 뚜렷하게 결론 내리기 어렵다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래도 이 전망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합니다. 코스피가 3,000선까지 갈 것이다. 아니면 2,400선도 깰 것이다. 라는 견해들이 있는데 소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이 3,000과 2,400선에 대한 것은 벌써 어떻게 보면 좀 지난 뉴스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3,000 간다, 2,400 간다라는 뉴스가 지금 이제 어제 오늘 이 뉴스는 저는 보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과거 데이터인데 물론 이제 과거에도 나름대로 이런 것들 얘기하는 분들이 뭐 개인 투자자들이 아니라 애널리스트 분들이라든지 경제 전문가분들이 말씀하신 거기 때문에 나름대로 이런 것들을 감안한 논리적 근거를 갖고 있다라고 보여지죠. 근데 이제 지금 갑자기 이제 CPI가 이렇게 튀어나오다 보니까 이번 주에 연준이 또 열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연준의 횡보, 그러니까 특히 지난주 같은 경우 유럽이 긴축을 들어간다라는 것에 얘기해서 우리가 지난 금요일도 빠지지 않았습니까? 그런 거기 때문에 새로운 뉴스를 이런 걸 다시 봐야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글쎄요, 뭐 연말까지 보면 3,000, 2,400 어느 말이 맞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제 개인적인 견해를 얘기해달라고 한다라면 저는 한 2,600선에서 계속해서 공방이 일어나지 않겠는가라고 보는 거죠. 나름대로 2,600 이하에서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게 되면 2,500까지 그 수치는 내려올 수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죠. 2,400을 깨고 내려간다라는 것은 굉장히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지긴 합니다. 근데 만약에 2,600 밑에서 노는 시간이 길어지게 된다라면 하단 밴드에서 놀게 될 것이고 만약에 여기서 빠르게 2,600 위로 올라온다 하더라도 거기서 2,700, 800을 뚫고 올라가기도 어렵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2,600을 기준선으로 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봄부터 지금까지 2,600을 지켜온 거 아니겠습니까? 잠깐 조금 전에 깬 적은 있긴 합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지수가 올라오느냐 아니면 밑에서 하회하느냐에 따라서 단기적인 전망, 아까 어떻게 보면 중기적인 전망이죠. 중기적인 전망이 가능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역시나 불확실성 때문에 장기까지는 아니지만 이제 중기적으로 2,600선에 주목해 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글로벌 인플레이션의 압박으로 성장주로 대표되는 이제 카카오와 네이버가 오늘 또 신저가를 기록했습니다. FOMC가 또 임박을 했고요. 연준의 매파 기조 강화를 정치는 목소리가 높은데 대표적인 성장주의 이번 주 흐름은 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일단 성장주와 네이버 카카오를 분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네이버 카카오는 외부적인 요소가 아니라 저는 내부적인 요소가 더 중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네. 이게 성장주인데 금리적인 어떤 상황 이런 것들 때문에 성장주가 빠지면서 네이버 카카오가 같이 빠진다? 저는 그런 식의 접근이 오히려 위험할 수도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성장주들이 올라갈 때 네이버 카카오가 다시 반등을 주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하는 거죠. 제가 왜 내부적인 요소다라고 하면 카카오는 일단 카카오부터 말씀드릴게요. 카카오 같은 경우는 지금 일단 기업의 저는 존폐가 흔들린다라고 좀 과감하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어요. 네. 지금 카카오에 대해서 실망하시는 투자자들이 많고요. 카카오페이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지금 잇따른 상장 멈추지 않겠다라고 지금 카카오는 그러고 있습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언제까지 상장을 할 것인가? 첫 번째 의문이고요. 두 번째는 그다음에 지금 카카오에 대한 어떤 새로운 먹거리. 지금 이제 광고 수입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먹거리는 그럼 뭘 할래라고 보니까 나오고 있는 얘기들이 그렇게 지금 이제 하고 있는 것들에 대한 어떤 작은 변화는 있지만 카카오를 먹여 살릴 수 있는 것에 대한 어떤 새로운 것은 없죠. 기껏 새로운 거 만들어내면 다 잘라냅니다. 잘라서 분할 상장합니다. 도대체 그러면 언제까지 분할 상장할 것인가? 증권가에서는 자조적인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경영진은 여기에 대해서 침묵하고 오히려 대주주는 지금 모든 이사회에서 물러났어요. 구심점이 없는 상황에서 각자 도생을 하게 기업들이 도생하는 상황이 된다면 동합 컨트롤이 없어진 카카오가 과연 새로운 카카오의 모습으로 변하게 될지 저는 의구심을 나타낸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네이버 같은 경우 지금 광고 수익이 좀 줄어들고 있고 여기에 인건비가 올라갔죠. 이것을 이겨낼 만한 트리거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건 금리 인상과 상관없죠. 카카오가 직면한 문제입니다. 인건비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 그다음에 성장주라는 개념들을 보게 된다면 우리가 지금 이제 인플레이션과 성장주의 관계를 보셔야 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단순하게 금리가 올라가니까 성장주들이 악재다. 글쎄요, 뭐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중에 하나는 뭐 이자 부담이 늘어난다라는데 요즘 성장주들이 부채 일으켜서 성장하는 기업은 제가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 것들 같은 경우 이자 부담이라는 얘기는 잘못된 얘기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결국 우리가 지금 현재 그 성장에 대해서는
돈의 값어치가 떨어졌을 때는 성장에 대한 것들을 많이 쳐줄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은 돈의 값어치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달러가 강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성장에 대해서 좀 박해집니다. 근데 그것을 해줘야 되는 성장주들인데 그 역설적으로 지금 성장주들이 지금 답을 못 내놓고 있잖아요. 넷플릭스 같은 경우 가입자가 줄어들면서 골드만삭스에서 매도 의견이 나왔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게 된다면 이제 성장주를 어떻게 해야 되냐 논쟁보다는 기업들이 스스로, 그러니까 과거에는 성장주라고 해서 다 믿고 기다려줬어요. 한 2년 믿고 기다려줬어요. 2년 믿고 기다려줬으면 성적표를 내놔야 됩니다. 근데 지금 성적표 내놓는 게 별 답이 없다라는 거죠. 여전히 2년 전 얘기하고 있고 여전히 좀 기다려달라는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성장주에 대해서는 한번 고민할 시점이 왔다. 저는 이렇게 표현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처음에는 뭐든지 좋다라고 해서 넘어갈 수도 있죠. 네. 근데 요즘 젊은 층들이 쓰는 말이 있습니다. 현타라는 말이 있죠. 현타가 온 거예요. 네. 과연 이게 성장주가 맞아? 앞으로 지속 성장할 수 있어? 근데 이게 현타가 무서운 게 뭐냐면 한번 그런 생각이 들면 과거로 돌아가기 어렵다라는 겁니다. 처음에는 다 좋은 듯 넘어갈 수 있습니다만 현타가 온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봐달라? 이거는 불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성장주에 대해서는 다소 냉혹한 잣대를 들이대야 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역시나 좀 실적이 기반되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들었고요. 이번에는 유가와 환율 얘기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가와 환율이 지금 고공행진을 멈출 줄 모르면서 주요 기업들이 지금 2분기 실적 쇼크가 예상하는 목소리가 많습니다. 고유가 고환율 시대에서 투자에 어떤 대응 전략을 마련을 해야 할까요? 일단은 우리가 1분기만 하더라도 갑자기 지정학적 리스크가 터졌을 때 이렇게 길게까지 끌고 간다라고 예상했던 사람은 제가 보기에는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뭐 그 미래라는 건 불투명하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전쟁이 빨리 끝날 거다라고 보는 측도 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전쟁에 대한 얘기가 나왔을 때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먹고 빨리 끝낼 것이다. 근데 좀 잘 버티네. 그래도 언젠가는 뭐 잘해서 그럼 협상해서 끝내겠지라는 건데 이제 지구전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이렇기 때문에 언제 전쟁이 끝난다라고 보기 어렵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 때문에 유가가 쉽게 내려오지 않을 것이다라는 예측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제는 지금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활발하게 대비를 하면서 신재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시간이 잠깐만 지나게 된다라면 북부항구가 이제 겨울로 들어갑니다. 지금 먼 얘기죠. 아직 여름도 지나야 되고 가을도 지나야 되지만 우리가 이제 만약에 러시아가 계속해서 이렇게 가스관을 잠그고 뭐 이렇게 하는 상태에서 단기적으로 봤을 때 당장 도입선을 딴 데로 좀 바꾸려면 지금 이제 미국 같은 경우 그동안 만나기 싫었던 사우디 왕도 만나러 가겠다라고 그러고 바이든이 직접 그다음에 정치적으로 굉장히 셈법이 복잡했던 베네수엘라의 어떤 독재 정권도 우리가 인정해주겠다 이런 식으로 급하게 나가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제가 만났던 최근에 미국 대통령 중에 가장 저자세를 지금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그럴 정도로 에너지 문제가 심각하다라는 것은 시장에 또 역설적으로 저처럼 보는 사람들은 에너지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가 보네. 바이든이 저 정도로 나타나는 거 보면 그러면 앞으로 이 시장은 더욱더 꼼짝을 안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유가는 쉽게 내려오지 않는다. 그러면 이게 상수가 돼버리는 게 무섭죠. 특히 우리나라 같이 수출 주도형 기업 같은 경우 유가가 이렇게 상수가 나타나게 된다면 상당히 어렵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환율도 오리무중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원래 환율을 예측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경제 속에서 우리나라 경제 상황을 살펴보는 것이 어떻게 보면 환율과의 어떤 그런 접점인데 지금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일본도 그렇고 신흥국 통화가 같이 움직이고 이건 철저히 달러 대비해서 움직입니다. 네. 달러가 강세가 나타나면 우리가 약세고요. 달러가 조금 쉬어지면 우리가 조금 강세고 이런 식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더군다나 이번에 FOMC에서 미국이 금리를 어떤 식으로 올리느냐. 50bp 정도 지금은 예상을 해요. 네. CPI가 이렇게 나왔다 하더라도 일단은 50bp일 것 같아요. 근데 50bp 이상으로 나오게 되면 달러 강세는 더 진행이 되고 네. 우리의 약세는 또 일어나게 된다면 셈법이 좀 복잡해질 수 있다. 이 점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전반적인 고유가와 고환율에 대해서 이 투자 대응 전략을 들어봤는데요. 이번 주 증시 오늘자 너무 많이 하락을 하면서 불확실성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간에 많은 종목들이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데 또 조정을 받나 하는 국면에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어떤 종목을 좀 관심 가져보면 좋을지 전략도 세워주시죠. 지금은 종목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다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지금은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제 조금 전에 점심시간이었잖아요. 네. 점심시간에 우리가 좀 먹구름이 끼었는데 밥을 먹으러 나갔다가 갑자기 소나기를 확 만나는 경우가 있죠. 네. 그럴 때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일단 결정을 내리죠. 내가 우산을 사갈 것인가?
아니면 뛰어갈 것인가 아니면 잠깐 기다렸다가 네. 요거 한 1, 20분 내에 기다렸다가 지나갈 것인가 이렇게 결정을 내려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네. 결정을 내려야죠. 어차피 점심시간은 직장인들 1시까지 들어가야 되는데 안 들어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결정을 내리셔야 되는 상태예요. 근데 저는 잠깐 소나기는 피해가자라고 보고 싶어요. 여기서 만약에 비를 맞고 간다라는 것은 손절이죠. 네. 아니면 우산을 산다라는 것은 추가적인 매수라고 본다라면 지금은 그냥 비가 어떻게 될 것인가. 만약에 이게 내가 한 1, 20분 기다려봤는데 비가 그칠 것 같지는 않아. 그러면 그때 가서 여러분들이 우산을 살 것이냐 비를 맞고 갈 것인가를 결정하셔야 되는데 지금은 결정 내리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죠. 일단 내리는 비를 좀 지켜보면서 네. 추이를 보자라는 겁니다. 지금 이제 미국의 FOMC 회의가 열리고 이번 주에 더군다나 미국 같은 경우 QT가 이번 주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군요. 이제 QT가 이제 네. 6월 1일부터 시작된다라고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 분들도 많으신데요. QT라는 것은 만기된 채권이 만기가 되면 그냥 털어버리겠다라는 겁니다. 그전엔 리볼빙을 해줬는데 근데 만기가 돌아오는 게 10월부터 돌아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QT가 본격적으로 시장이 되는 주간이고 더군다나 FOMC가 열리는 주간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판단을 좀 내려야 된다. 유보를 하자. 지금 상태에서 섣불리 낙폭과대로 사야 된다. 아니면 이 업종이 좋다. 어느 누구도 장담 못할 것 같아요. 지금은 그렇게 지켜보셔야 되고 단 한 가지 지켜보는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걱정하셔야 될 건 레버리지를 일으켰던 종목들. 신용에 대해서는 지금 일부 종목들은 신용 매물이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점 대비해서 신용이 지금 주가가 한 30-40% 빠진 종목 같은 경우는 신용 매물이 나올 수도 있어요. 저는 그중에 하나 카카오일 수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카카오 고점에서 신용으로 사신 분들 같은 경우 지금 상황 이제 이건 제 추측입니다. 근데 만약에 그런 것들이 나오게 된다라면 우리가 2020년 3월 달에 목도했던 매물이 매물을 부르는 그러한 역할들이 나타나는 종목들도 일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현금을 갖고 계신 분들은 그런 것도 견뎌내야 된다라고 봐요. 네. 그런 건 만약에 신용 매물로 인해서 주가가 빠지면 그건 바로 올라오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제 신용을 갖고 계신 분들이 걱정이다라는 거죠. 그렇네요. 신용을 갖고 계신 분들은 정말 지금 여러분들이 신용 갖고 계신 분들 계좌 열어보라면 정말 빚으로 가슴을 도려내는 듯한 느낌을 받으실 거예요. 근데 네. 여러분들 그거 안 열어보셔서는 안 됩니다. 열어보셔야 돼요. 네. 우리가 상처가 나면 상처를 어떻게 만약에 여기 우리가 이제 나뭇가시가 박혔잖아요. 나뭇가시가 박히면 뽑아내야 되지 이거를 우리가 참을 수 없잖아요. 근데 뽑아낼 때 뽑아내죠. 순간 되게 아프잖아요. 네. 막 아프지만 그래도 이걸 뽑아내야 된다라는 당위성 때문에 나뭇가시 뽑아내듯이 여러분들 보셔야 됩니다. 안 보시고 묻어둔다고 돌아가는 거 아닙니다. 물론 그 심리적으로 어렵다라는 건 저도 뭐 깡통도 차봤기 때문에 네. 그런 심리적인 감정은 다 알지만 그렇게 묻어둬서 반대면 나가는 거랑 보고서 고민해보는 거랑은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이고요. 그런 부분들 지금은 이제 그냥 신용 매물이 아니고 내가 조금 뭐 했을 경우라면 뭐 그 대신 그런 건 있죠. 만약에 이 종목이 답이 없다. 근데 답이 없는 종목이라 지금은 팔 수 없어요. 지금은 이제 팔 수 네. 없으니까 답이 없는 종목이라도 지금은 일단 좀 기다리시고요. 만약에 신용으로 사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증권회사에 전화하세요. 여러분들이 보기 어려우면 전화하셔서 담보 비율 몇 프로냐, 지금 상황은 어떻게 되는 거냐, 그런 거 정도 한번 여러분들이 해보시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전반적인 투자 전략까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결국 멘탈 관리가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지금은 어떻게 보면 듭니다. 좀 버티셔야 되는 시기인 것 같아요. 네. 예. 좋습니다. 지금까지 YG 경제연구소 차영주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ISN 이지환 대표와 증시 전반을 점검해보는 증시 인사이트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그간의 미국 인플레이션의 정점론의 의견을 좀 기우는 모습이었는데요. 5월에 CPI가 지금 최고치를 갈아치우면서 인플레이션 공포가 크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5월 CPI가 시장 예상치를 크게 상회하게 된 배경 먼저 설명을 해주시죠.
상당히 이제 아쉬운 상황이 되었죠. 지난 금요일날 이제 그 미국 CPI가 만약에 이제 앞에 7자로 시작을 했으면 시장은 이제 지금과 반대로 이제 급등의 양상이 왔을 건데, 아쉽게도 이제 8.6% 시장의 예상치를 상회하는 모습이 나왔는데, 결국은 이제 그 CPI 고점론이 이제 살짝 무너지게 됐다라는 경우가, 지금 이제 글로벌 증시 급락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이제 그 지수가 높아졌냐라는 부분은 우리가 이제 그 표면적인 부분과 내면적인 부분 두 가지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먼저 표면적인 부분을 본다면, 일단은 그 원자재 를 비롯한 그 공급에 관련된 이슈가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더 이제 지지부진하게 해결 의미가 좀 보이고 있다라는 부분인데, 특히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장기전의 양상을 띌 줄은 아무도 이제 예상을 못했던 거죠.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결론이 나든 단기간에 끝날 줄 알았는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좀 길어졌다는 부분과 중국의 이제 봉쇄 조치가 지난 5월달에 마지막에 이제 하이라이트 구간에 있었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이런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인플레이션 우려감을 좀 상승을 시켰다, 이렇게 좀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다만 우리가 이미 인플레이션 우려감이 상당히 엄중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이런 상황이 왔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두 가지 그 상품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 우리가 지금 현재 인플레이션 공포의 가장 큰 주범을 평가하고 있는 유가와 곡물 가격인데요. 최근 이제 한 달간의 유가 곡물 가격의 추이를 좀 본다면, 유가는 지난번 3월달에 형성했던 130불, 육박할 정도로 지금 이제 120%를 상회하는 모습으로 급등의 모습을 좀 보여줬고요. 반면에 밀 가격은 지난 한 달 동안 급락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제 곡물 가격의 급등에 인해서 식품주에 상당한 마진 압박이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기가 무섭게, 오히려 밀 가격은 한 달 동안 급락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그렇다면 똑같은 그 인플레이션을 앞두고 엄중한 상황에서 어떻게 지금 현재 인플레이션을 대변하는 두 상품의 극과 극의 흐름을 보일 수 있냐라고 본다면, 아마도 이제 이건 합리적 의심은 이번 그 선물옵션 만기 때 투기적 거래와도 상당히 연관이 좀 되어 있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유가 같은 경우는 지난 오페크 플러스에서 7월달과 8월달에 증산량을 한 1.5배 정도 올리기로 했는데, 증산을 앞두고 오히려 가격이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고, 오히려 밀은 이제 수요가 지금 현재 공급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부분인데, 오히려 그걸 감안해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 가격이 급락을 해버렸거든요. 결국은 이제 이 지금 이번 주가 미국 선물옵션 동시만기주인데, 이 동시만기에 연계되어 있는 투기적 선물 거래가 상품 가격을 지금 현재 단기적으로 왜곡시키는 경우가 조금 있다라는 부분도 분명히 존재를 한다라고 좀 인식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본다면 지금 현재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는 모습, 그리고 중국의 봉쇄 조치가 5월달에 최절정에 갔다라는 부분, 여기에 이면적으로는 이번 선물옵션 동시 만기 때 상품 선물에 대한 투기적 거래가 상당히 많았다라는 부분, 아마도 이제 이런 부분들이 지난 5월 CPI 지표를 상당히 끌어올렸다, 이렇게 좀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한 판단은, 그렇다면 우리가 조금 더 냉정하게 본다면 이번 주 수요일 그 FOMC 그 회의 결과와 특히 이제 내일 PPI 그 지표 발표도 있는데, 이 부분, 그리고 이번 주 선물옵션 동시만기가 지나봐야지만 실제적으로 투기적 거래를 배제한 원자재 가격에 어느 정도 그 방향성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적어도 이번 주 선물옵션 만기가 미국 시장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인플레이션의 정도를 좀 냉정하게 평가하는 부분이 맞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CPI 시장 전망치 상회에 대한 이유를 좀 들어봤고요. 역시나 또 FOMC가 남아있는데 그 이야기 또한 중요하다라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치솟는 인플레이션으로 지금 기업의 성장 둔화 우려가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습니다. 글로벌 주요 기업에 대해서 실적 악화 경고가 또 잇따르고 있는데요. 주요 기업의 2분기 전망은 어떻게 보시나요? 사실 이제 2분기 전망이 대체적으로 이제 하향 조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현재 이런 인플레이션 우려감이 어느 정도 경기를 위축시킨다라는 부분은 우리가 지금 이제 인정해야 될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우리가 이제 짚어봐야 될 부분은 있죠. 과연 지금 현재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이 결국은 경기 위축에 대한 정도가 정말 경기를 하방으로 전환시킬 만큼 경기 전환으로 보느냐, 아니면 일시적으로 경기가 좋아지는 가운데 예상했던 수치에 비해서는 조금 더디게, 혹은 일시적으로
단기적으로 눌림을 겪는 단기적인 경기 위축이냐라는 이 전환이냐 단기적인 위축이냐 부분을 구분해서 좀 볼 필요는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지금 현재 기업들의 이제 그 실적 하향 조정 정도를 보면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난 팬데믹에 기대해서 실적이 정점으로 갔던 종목들, 대부분 이제 이런 종목들이 비대면 관련돼 있거나 혹은 코로나19 관련돼 있는 종목들인데 이런 종목들은 이미 실적이 정점에 도달해 있고 또 지난 이제 유동성의 힘을 과하게 받았던 섹터이기 때문에 주가가 이제 가닥에 올랐던 종목들이죠.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이 지금 현재 그 가이던스가 하향 조정되는 거는 우리가 분명히 이제 공포심을 좀 느껴야 되고요.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팬데믹 때 들어왔던 실적이 다시 이제 맞춰주려면 다음 팬데믹이 들어와야지만 가능하다라는 그런 이제 좀 극단적인 부분까지 고려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지고 반면에 경기 민감주들이나 혹은 지금 현재 실적이 나쁘지 않은데 단순하게 섹터상의 문제, 유동성에 관련돼 있는 성장주의 문제로 가닥이 하락했던 IT 섹터들, 반도체나 IT 부분 같은 종목들은 이 경중을 잘 따져봐야 됩니다. 결국 지금 현재 주가가 가닥이 하락하는 부분에 실제 가이던스가 일부 조정이 된다 하더라도 절대적인 수준에서 나쁜 게 아니라면 이런 종목들은 일시적인 과도한 하락으로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반면에 좀 전에 말씀드린 팬데믹이나 코로나19 비대면 관련돼 있던 종목들의 그 실적 가이던스 하향은 우리가 유심히 피해가야 될 섹터로 좀 판별을 해야 된다. 그래서 결국은 지금은 그 기업들의 실적 하향은 일시적인 부분과 이미 정점을 지난 상태에서의 하락 추세 이 두 가지를 구분해서 보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 볼게요. 월간은 인플레이션 지표가 꺾이기 어려울 것으로 좀 전망을 하고 있고요. 인플레이션 공포가 글로벌 경제 전반으로서 확산되면서 이 환율에 대한 경계 심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현재 초강세를 보이고 있는 환율인데요. 향후 방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이제 환율이 지금 현재 뭐 엄중하게 들어왔던 구간은 달러 인덱스가 이미 100불을 넘어가면서부터 사실 이제 달러 강세가 시작됐고 이 달러의 강세 배경은 이 경기 위축에 대한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도 있고 미국이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과 이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 이 두 가지가 맞물려 있는데 결국 이제 향후 이 달러의 환율에 대한 움직임, 달러 인덱스에 대한 이 강세 현상은 결국 이제 상대적인 통화의 흐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든다면 지금까지는 미국이 과하게 지금 50bp씩 금리 인상을 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달러 강세 현상이 좀 더 두드러진다면 최근에 이제 ECB가 다음 달 7월 달과 이후에 금리 인상에 대한 이미 예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으로 이제 ECB가 제로 금리에서 금리를 탈출하게 되는데 ECB가 금리를 인상하게 되면 달러 강세 현상이 일정 부분 좀 달러 인덱스가 좀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좀 감안을 해야 되고 우리도 이제 그 금리 인상 기조에 먼저 들어갔고 지금 올라가는 부분을 본다면 지금으로서는 달러 인상 기조가 뭐 하향으로 전환될 가능성은 없다. 다만 단기적으로 너무 가파르게 급등했던 부분은 일정 부분 되돌릴 수 있는 자리고 이번 선물옵션 만기가 지나고 나면 미국 시장에서 이 달러에 대한 그 가치는 단기 급등했던 부분에 대한 조정이 조금 나올 수 있고요. 이건 이제 유가도 마찬가지인데 결국은 이런 부분에서 그 속도 조절은 나오겠지만 달러가 금리 인상 기조에서 약세로 갈 가능성은 적습니다. 그렇다면 일단 우리도 그 환율에서 달러 강세를 어느 정도 인식을 하고 대응을 해야 되고 다만 이상 급등했던 부분을 쫓아간다거나 혹은 단기적인 변동성에 의해서 그 거래를 야기하는 부분은 좀 자제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수출 기업과 비수출 기업 간의 이 환율에 대한 영향은 예전에도 제가 이제 말씀드렸는데 지금은 환율에 대한 민감도가 과거보다는 특히 대기업들 위주로 상당히 떨어져 있습니다. 현재 생산 기반이 해외에 많은 부분도 있고 환율에 대한 해지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걸 단순히 기업에 이제 빗대어서 과거처럼 그 실적과 연관지어서 보는 부분은 예전보다는 민감도가 떨어져 있다. 이렇게 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다만 이 강세화된 달러가 증시에 대한 압박 부분은 분명히 되고 있고 과거의 사례처럼 어느 시점에 강세화된 달러가 신흥국 증시로 유입이 될 거냐라는 포인트를 이번 주 하반기부터는 좀 유심히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환율에 대한 이야기 들었고요. 그렇다면 이번 주 증시 대응 전략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야기를 좀 해주시죠. 지금 일단 단기적으로 CPI 발표 위에 그 하방 압박을 굉장히 강하게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주식을 대응할 자리는 아니고 가능하다면 이제 ETF 등을 활용해서 해치를 좀 걸어서 주식 비중 혹은 현금 비중을 좀 유지한다면 순 주식 비중을 50% 이하로 좀 맞추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지금은 그 하방에 대한 압박이 금리 인상을 앞두고 IT 성장주들이나 혹은 지금 경기 위축에 대한 부분 경기 민감주들이 많이 떨어지는데 사실 이제 이 종목들이 지금 낙폭이 크지만 예를 들어서 시장이 반전됐다고 가정했을 때는
또 이 종목들이 주도주가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런 종목들을 완전하게 배제를 해버리면 시장이 이제 바닥을 잡는다 하더라도 반전에 대한 수익을 취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보신다면 주식 비중을 낮추시되 일단 이번 주는 최소한 미국의 선물 옵션 이후까지 시장을 좀 관망할 부분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IS의 이지한 대표와 함께 글로벌 증시에 대한 점검 시간 마련해 봤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본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인데요.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